송도의 아침은 늘 푸르렀습니다. 센트럴파크 주변 고층 아파트들이 유리 표면의 하늘을 비추고 인공수로를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여유로웠습니다. 월요일 오전 7시, 더 마리타임 29층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그 빛은 강민혁의 얼굴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봤습니다. 38. 지점장 직함을 단지 1년. 회색 정장은 다림질이 완벽했고 구두는 반들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가장으로서 다녀올게. 민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방문은 닫혀 있었고 아이들 방에서는 작은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혁은 잠시 멈춰섰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회의 2, 오후 본사 보고, 저녁 거래처 미팅.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한석영은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에야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전 9시. 식탁 위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에는 어젯밤 아이들이 놀다 흘린 장난감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석영은 그것들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설거지를 해야 하고 바닥을 쓸어야 하고 빨래를 돌려야 했습니다. 오후엔 마트에 가야 했고 저녁 전에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 송도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인천대교가 멀리 보였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5년 전 이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석영은 이 전망에 감탄했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석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는 다른 땅 위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민혁이 그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석영은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35. 묵지 않은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랬을까? 석영은 중얼거렸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한때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주일에 3번씩 하늘을 날며 세계를 누비던 그 사람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석영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민혁이는, 애들은 다 괜찮아요.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전화를 끊고 석영은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건강했고 집은 넓었습니다. 그런데도 석영은 매일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민혁이 돌아왔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석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구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애들이랑 먹었어. 나는 전자레인지에 있어. 민혁은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데웠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석영의 손맛이 담긴 음식이었지만 맛을 느낄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보며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석영은 설거지를 끝내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 자. 석영이 문을 닫기 전 말했습니다.
응. 민혁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이 집의 일상이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만, 시선은 마주치지 않게, 접촉은 최소한으로. 부부라기보다는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동거인 같았습니다. 민혁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쁘니까, 피곤하니까, 원래 결혼 생활이 이런 거니까. 그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사실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서경 역시 문제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지도, 술을 마시지도, 손찌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그저 부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부재는 때로 폭력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화요일 오전, 서경은 블루하버 피트니스 센터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문을 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리셉션 직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등록하러 왔는데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서경은 3개월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가방 속 회원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카드였지만 그것은 서경에게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탈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에서, 이 공허함에서, 매일 반복되는 무의미함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이 늦게 돌아왔을 때 서경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옷을 벗으며 아내의 잠든 얼굴을 봤습니다.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얼굴에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민혁은 그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승진을 하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으로 이사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경이 원하는 건 더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싼 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바라봐주는 눈빛 하나,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 하나, 괜찮아 하고 묻는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의 부재가 결국 이 가족을 무너뜨릴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송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29층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어둠이 천천히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블루하버 피트니스는 한산했습니다. 주부들 몇 명과 은퇴한 노인들만이 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운동복을 입은 게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경이 돌아보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에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재연 PT 트레이너. 네, 어제 등록했어요.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몸 풀기에도 부족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재연이 러닝머신 패널을 조작했습니다. 속도가 빨라지자 서경은 자연스럽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5분 뒤 재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폼이 좋으세요. 전에 운동하셨어요. 오래전이요. 일할 때 무슨 일 하셨는데요? 승무원이었어요. 재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좋으시구나. 승무원 출신 회원분들 보면 다들 그래요.
몸 관리가 습관이 돼 있어서 서경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칭찬하는 것도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도 낯설었습니다. PT 관심 있으세요? 첫 수업은 무료예요. 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가 봤자 할 일은 똑같았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그 반복 속에서 시간은 흘러갔지만 서경 자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올 수 있어요. 네. 그럼 내일 봬요, 서경님. 재현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경은 센터를 나서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설렘 같은 것. 아니, 그보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9시가 넘어 돌아왔습니다. 서경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애들 잤어? 응. 저녁은 냉장고에 있어. 민혁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멈췄습니다. 오늘 장 안 봤어. 내일 볼 거야.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라면 끓여 먹어. 민혁은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서경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보통은 미안하다며 뭔가를 챙겨줬는데 오늘은 무관심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없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라면을 끓여 먹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재현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일 봬요, 서경님. 목요일부터 서경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뒤 그녀는 화장을 했습니다. 가볍게, 하지만 정성스럽게. 운동복도 새로 샀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고 풀기를 반복했습니다. 블루하버에서 재현은 웃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해볼게요. 1시간 동안 재현은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손이 서경의 허리를 잡고 자세를 교정할 때 서경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접촉은 순전히 업무적이었지만 서경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신체적 친밀감이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주엔 강도를 올려볼게요. 운동이 끝난 뒤 재현이 물병을 건넸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2층에 카페 있어요. 서경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30분. 아이들을 데리러 가려면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센트럴파크가 보였습니다. 재현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서경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표정이요. 운동할 때 집중은 하시는데 눈빛이 어딘가 공허해요. 많이 봤거든요, 그런 분들. 서경은 커피잔을 쥐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냥 육아가 힘들어서요. 애 몇인데요? 둘이요.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딸이 5살. 남편분은 도와주세요. 서경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바쁘셔서요. 회사 일이.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서경님이 혼자 다 하시는구나. 힘드시겠어요. 그 짧은 공감의 말이 서경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자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준 게 민혁은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경 스스로도 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낯선 남자는 단 한 번의 대화로 그녀의 공허함을 읽어냈습니다. 다음에 또 커피 마셔요. 운동 끝나고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서경은 대답하며 자신도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서경은 일주일에 4번 센터에 갔습니다. 재현과의 커피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운동 얘기만 했지만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재현은 서경의 과거를 물었고 서경은 승무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늘을 날던 시절, 자유롭던 시절,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던 시절.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1. 애들이 어려서요. 남편분이 돌봐주시면 되잖아요. 서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왜요?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니까. 재현은 서경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서경님은 외로워 보여요. 생각보다 훨씬. 그 말에 서경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공공장소였고 이 남자는 거의 낯선 사람이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재현이 테이블 위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경의 손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 접촉은 1초도 되지 않았지만 서경의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제가 들어줄게요. 서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경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혁이 옷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 요즘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서경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응. 뭐 좋은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운동 시작해서 그런가 봐요. 운동? 어디서? 헬스장이요. 블루하버. 민혁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는 건 좋지. 그는 침대에 누우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경은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다는 말도 그냥 하는 소리였습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서경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손길.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공허한 삶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 3주째 금요일 비가 내렸습니다. 서경은 우산을 쓰고 센터에 갔습니다. 운동을 마친 뒤 재현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서경은 머뭇거렸습니다. 왜요? 밥 같이 먹어요. 그동안 PT 열심히 하셨으니까 제가 살게요. 아이들 데리러 가야 해서 6시 전에 끝나면 되죠. 서경은 계산했습니다. 학원 끝나는 시간이 6시 30분이었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네. 센트럴파크 근처 일식집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재현은 자연스럽게 서경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동안 그의 어깨가 서경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서경님 결혼 몇 년 차예요? 8년이요. 행복하세요.
서경은 잔을 들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는 건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재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1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경님 같은 분은 더 행복해야 하는데 서경은 손을 빼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빼지 않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접촉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재현 씨. 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현은 웃었습니다. 뭐가요? 우린 그냥 밥 먹는 건데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경은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센트럴파크의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서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알았어요. 전화를 끊자 재현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에요. 네. 늦는데요. 그럼 우리 천천히 먹어도 되겠네요. 재현의 손이 서경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서경은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경은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뺨이 붉었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뒤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서경은 자신이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할 거라는 것도. 4주째 화요일 아침,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경의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충전하느라 거실 테이블에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서경의 생일에 민혁이 직접 설정해준 지문인식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민혁은 엄지손가락을 화면에 댔습니다. 잠금이 풀렸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민혁은 메신저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엄마, 동생, 학교 학부모 단체방, 그리고 재현. 민혁은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대화창이 열렸습니다. 스크롤을 올리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예쁘셨어요. 서경님 생각하면 하루가 빨리 가요. 다음엔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요. 민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 앉아있는 서경.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서경의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더 스크롤을 내리자 호텔 이름이 나왔습니다. 센트럴 파크 호텔. 날짜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민혁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서경은 샤워를 막 끝낸 상태였습니다. 오늘 운동 열심히 했어. 민혁이 그때 물었었습니다. 응. 좀 힘들었어. 서경이 대답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를 지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경의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하고 모든 대화 내용을 백업했습니다. 사진도, 통화 기록도, 위치 정보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업이 끝났을 때 민혁은 파일 폴더를 바라봤습니다. 증거라고 이름 붙인 폴더 안에 아내의 배신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서경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민혁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8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엄마, 한때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낯선 사람. 그날 민혁은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근처 25층 건물의 법무법인 정도였습니다. 접수처에서 예약 없이 왔다고 하자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급한 일이라서요. 30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민혁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10분 뒤 민혁은 변호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 변호사,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혼 상담입니다. 민혁은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는 동안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증거 수집을 직접 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까? 이름과 직장은 압니다. 블루하버 피트니스 트레이너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상간남에게도.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청구하고 싶습니다. 자녀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 증거라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양육권 싸움에서 불리합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혼 소장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서명하시면 접수하겠습니다. 민혁은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경은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서경이 말했습니다. 응, 일이 좀 있었어. 민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서경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낀 서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응, 할 얘기가 있어. 민혁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열어봐. 서경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A사 용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서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소장. 그리고 그 밑에 출력된 휴대폰 메시지 내용들, 호텔 사진들, 위치 기록들. 서경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휴대폰에서 가져왔어. 내 지문인식 아직 남아있더라고. 민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여보, 나 변명은 필요 없어. 증거가 다 있으니까. 서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래서 다른 남자 만났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손잡고 밥 먹고 호텔 가는 게 뭔데?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넌 양육권 못 가져가. 안 돼. 애들은 안 돼. 서경이 울먹였습니다. 내가 애들 엄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른 남자 만나러 호텔 가는 동안 애들은 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서경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정심이 잃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혁은 블루하버 피트니스를 찾았습니다. 리셉션에서 재현을 찾았습니다. 손님이신가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재현 트레이너 좀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시죠? 개인적인 일입니다. 잠시 뒤 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운동복 차림에 땀이 약간 배어 있었습니다. 민혁을 보자 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서경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으로 강민혁 씨죠? 재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센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 민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위자료 청구 소장입니다. 5천만 원. 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5천. 농담하십니까? 농담 아닙니다. 제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죠. 증거도 다 있습니다. 저는 그냥 뭡니까? 유부녀랑 호텔 간 게 그냥입니까?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제가 참았던 거 아십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당신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손해니까 참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소장은 이번 주 안으로 접수됩니다. 민혁은 돌아섰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블루하버 피트니스 센터장은 재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이재현 트레이너,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회원 남편한테서 전화 왔어요. 당신이 그 회원이랑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소송까지 걸렸다면서요. 재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죄송합니다. 당장 나가세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센터장님, 제발. 나가라고 했어요. 재현은 사물함에서 짐을 챙겨 센터를 나섰습니다. 동료 트레이너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부녀랑 그랬대. 완전 망했네. 저러니까 잘렸지.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이틀 뒤 소식은 송도 피트니스 업계에 퍼졌습니다. 재현은 다른 센터에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미 인력이 충분해서요. 다음 기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재현의 스캔들은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유부녀 스캔들이 있는 트레이너를 고용하겠습니까? 재현의 SNS에는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신상을 퍼뜨렸습니다. 이 새끼가 남의 집안 박살낸 놈이네. 트레이너라는 놈이 유부녀 꼬셔서. 인간 쓰레기. 재현은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현은 송도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짐을 싸며 서경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에요. 내 인생 망쳤어요. 서경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재현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작했고, 그녀가 선을 넘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재현도 똑같았습니다. 그도 알면서 함께했습니다. 그도 유부녀인 줄 알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서경은 안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릴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서경은 거울을 봤습니다. 2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을까요? 관심을, 사랑을, 자유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얻은 것은 파멸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명예도, 미래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송도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습니다. 서경은 창가에 서서 29층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서경은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오래, 깊이.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6월의 송도는 한여름이었지만 인천가정법원 3호 법정 안은 냉방이 과했습니다. 민혁은 원고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건너편 피고석에는 서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에 단정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같은 침대에서 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40대 여성 판사였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양쪽을 번갈아 봤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민혁의 변호사 박진우가 일어섰습니다. 피고 한서경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제3자 이재현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증거자료 1번부터 47번까지 제출합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메시지 내용,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내역, GPS 위치 기록,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서경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젊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피고는 일시적 정신적 혼란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서경의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서경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피고 한서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서경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증인석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선서를 마친 뒤 박진우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는 이재현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3월 6일입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블루하버 피트니스에서요. 피고는 기혼 여성이라는 사실을 이재현에게 알렸습니까? 네. 알았음에도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네.
호텔에는 몇 번 갔습니까? 서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증인, 대답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네. 4번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음이 일었습니다. 민혁의 어머니와 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서경은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피고는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호텔에 갔습니다. 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피고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원에 있는 동안 호텔에 갔습니까? 네. 반성합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서경이 울먹였습니다. 원고에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법정에 하는 말입니까? 서경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판사는 2주 뒤 선고를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서경의 뒷모습을 민혁은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한때 똑바로 서서 활짝 웃던 사람. 이제는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 민혁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주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양육권은 민혁에게. 재산 분할은 6대4로 민혁에게 유리하게. 서경의 위자료 5천만 원, 이재현의 위자료 3천만 원. 서경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송도는 작은 도시였고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한서경 씨, 한 말씀 해주시죠. 자녀들에게 할 말은 없습니까?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으신가요? 서경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기사가 떴습니다. 송도 전직 승무원 트레이너와 불륜. 이혼 판결.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애 있는 엄마가 저러면 안 되지. 남편 불쌍하다. 요즘 여자들 진짜. 서경의 친구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학부모 단체방에서 나갔습니다. SNS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졌습니다. 서경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낡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반갑게 맞았지만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인사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TV만 봤습니다. 서경은 자신의 옛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 쓰던 책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직도 아이돌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금이가 있었습니다. 29층 아파트 천장은 깨끗했는데 이곳은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며칠 뒤 서경은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민혁이 정한 장소는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였습니다. 공공 장소였습니다. 민혁은 서경을 혼자 아이들과 있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예린이와 아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민혁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서경은 딸을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예린이 보고 싶어서 그래. 준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눈치가 빨랐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 준서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경은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서경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예린아, 아빠랑 먼저 나가 있을게. 엄마랑 얘기해. 응. 예린이가 민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도 따라 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엄마를 봤습니다. 서경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자 서경은 테이블에 엎드렸습니다. 1시간 뒤 서경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민혁이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차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면회는 한 달 뒤야. 민혁이 말했습니다. 한 달이요. 너무 길어요. 판결문에 그렇게 나왔어. 제발 일주일에 한 번만. 안 돼. 민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돼. 천천히 적응하게 해야 해. 저도 엄마예요. 엄마 자격은 내가 스스로 버렸어. 서경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혁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에서 예린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경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주차장에 혼자 남았을 때 서경은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이재현은 대구에 있었습니다. 송도를 떠나 형의 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습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 경기까지 그의 스캔들이 퍼졌습니다. 재현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860원. 트레이너 때는 시간당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형이 물었습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은 해봤어. 차단당했어. 위자료는 어떻게 낼 건데? 모르겠어. 분할 납부 신청했어. 3천만 원을. 네가 어떻게 갚아?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알아. 아니, 알면 쓰러지시겠다. 재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카방 한쪽 구석이 재현의 공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는 여전히 비공개였지만 메시지는 왔습니다. 인간 쓰레기. 남의 집안 파괴하고 잘 살겠니? 지옥 가라. 재현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에 금이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경은 9월동 빌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트에서 계산일을 구해왔지만 서경은 거절했습니다. 밖에 나가기 싫어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위자료는 어떻게 낼 건데. 분할 납부 신청했어요. 그래도 매달 100만 원 넘게 나가잖아.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가서 일이라도 해. 이러다 정말 죽어. 하지만 서경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먹지도 씻지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경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민혁이 받았습니다. 왜? 여보, 그 호칭 쓰지 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또 그 얘기야. 애들 좀 보여줘. 제발. 다음 달에 만나. 기다릴 수가 없어. 미치겠어? 그건 내 문제야. 당신도 잘못이 있어. 날 혼자 뒀잖아. 외롭게 만들었잖아. 민혁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아직도 내 탓을 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끊는다. 여보.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경은 핸드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민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민혁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분노는 서서히 가라앉았고 그 자리에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경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현도 망했습니다. 민혁은 이겼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승리인가요? 민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송도의 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민혁은 혼자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지만 어른과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민혁은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송도의 가을은 선선했습니다. 센트럴파크 산책로를 따라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민혁은 예린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준서는 앞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오리 있어. 예린이가 소리쳤습니다. 인공수로에 오리 3마리가 떠 있었습니다. 민혁은 딸과 함께 쪼그려 앉아 오리를 봤습니다.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민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지난 1년은 쉽지 않았습니다. 민혁은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엔 다시 학원 픽업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민혁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예전엔 서경이 혼자 다 했던 일들. 이제야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민혁의 사정을 배려해줬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허락했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료들이 도왔습니다. 민혁이 형, 오늘 제가 회의 대신 들어갈게요. 아이들 때문에 일찍 가셔야죠.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민혁은 감사했습니다. 세상이 냉정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도 서서히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엄마를 찾았습니다. 특히 예린이가 그랬습니다. 엄마,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민혁은 그때마다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못 와. 하지만 널 사랑해. 왜 못 와? 어른들 사정이 있어. 나중에 크면 이해할 거야.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알았습니다. 아들도 힘들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준서가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있어.
우리 가족 왜 이렇게 됐어? 준서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아빠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계속 함께 할 거야. 준서는 아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석영과의 면회는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석영이 요청했습니다.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볼 때마다 미안하고 차라리 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혁은 동의했습니다. 아이들도 면회 후에 며칠간 불안정했습니다. 석영을 보고 나면 감정이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줄이는 게 나았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석영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잘랐고 화장기가 없었고 옷도 수수했습니다. 예전의 그 화려함은 사라졌습니다. 잘 지내? 민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살아요. 석영이 대답했습니다. 일은 구했어. 편의점에서 일해요. 야간. 힘들겠네. 괜찮아요. 할 일 있으니까. 석영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분할 납부하고 있어요. 10년 걸릴 것 같지만.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한테 할 말 없어. 석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해줘요. 직접 말해. 못하겠어요. 얼굴 보면 눈물만 나서. 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송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택배 상하차 일을 했습니다. 피트니스 업계는 완전히 떠났습니다. SNS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을 끊었습니다. 형에게 얹혀 살던 것도 1년 만에 정리했습니다. 고시원으로 이사했습니다. 3평짜리 방. 창문도 제대로 없는 곳.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위자료를 갚기 위해 밤에 고시원으로 돌아오면 샤워하고 쓰러지듯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느 날 재현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어깨는 늘 뻐근했습니다. 29살. 한때는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현은 거울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멈추지 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에 갔습니다. 을왕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가을 바다는 한산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린이가 모래성을 쌓고 준서는 조개를 주었습니다. 민혁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민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1년 전의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석영을 처음 의심했을 때, 증거를 발견했을 때, 법정에 섰을 때, 그 모든 순간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뎌졌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분노는 식었습니다. 남은 건 담담함이었습니다. 민혁은 석영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과거가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빠.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손에 조개 껍데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예쁘지? 예쁘네. 민혁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음에 또 와도 돼. 그럼 또 오자. 약속, 약속. 예린이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민혁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건강하고 잘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혁은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재운 뒤 민혁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경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받은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아직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서경의 글씨였습니다. 민혁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에게, 아이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변명하지 않을게요. 다 제 잘못이에요. 외로웠다는 핑계, 힘들었다는 핑계,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을 텐데 당신은 바른 길을 걸었어요. 저는 아니었고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도 알아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믿어줬으면 해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지키는 법을 몰랐어요. 제 욕심과 외로움이 모든 걸 망쳤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줘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걸 알아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부모예요. 제가 했어야 할 일들을 당신이 하고 있죠. 감사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시 웃고 사랑하길 바라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서경. 민혁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경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송도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민혁은 출근길에 차를 세우고 눈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게 내리는 눈, 세상을 덮는 눈,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눈. 민혁은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가 녹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럽고 덧없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순간순간이 지나가고 남는 건 기억뿐이었습니다. 민혁은 창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위해, 미래를 위해. 서경은 편의점 야간 카운터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경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 한때 하늘을 날았던 여자. 이제는 야간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서경은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경이 말했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일상.
하지만 서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위자료를 갚아야 했고 언젠가 아이들을 당당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경은 걸을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지고. 봄이 왔습니다. 센트럴파크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민혁은 아이들과 산책을 했습니다. 예린이는 꽃잎을 주었고 준서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혁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꽃잎이 날렸습니다. 민혁은 손을 뻗어 꽃잎을 잡았습니다. 손바닥 위의 꽃잎은 작고 연약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혁은 그 꽃잎을 날려보냈습니다.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민혁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현재를 살며 미래를 향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때로 힘들고 가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향해. 그리고 송도의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습니다.